네, 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약을 한 움큼 먹었습니다. 아이고, 몸에 좀 부담이 될 텐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좀 쉬면. 네. 예. 어제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으신 것 같고요. 네. 자, 첫 소식은 포항 지진 얘기인데요.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 동안 연구하고 조사한 끝에 예.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정책이 국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지진의 원인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강근 교수의 설명을 빌리자면 네. 조사 연구 단장을 맡았는데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열정을 굴착을 하고 한마디로 땅을 판다는 거예요. 예. 아주 깊이에. 여기 물을 주입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2.0 미만의 미소 지진이라고 불려요. 예. 약한 지진을. 예.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고 예.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수도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하면서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예. 실제 보니까 이 지열 발전소에 물 주입이 이뤄진 2016년 1월부터 그 다음에 2017년 11월 이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인근 지역에 발생한 지진이 무려 96번이었어요. 거의 100회에 달하는 수였고 이들 지진은 그 물을 주입했을 딱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발표로 포항 시민들이 이 지열 발전을 추진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뭐 포항 주민이 50만 명인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100만 원씩만 청구해도 5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집에 이제 그때 뭐 시험도 있었고 집에 못 들어가신 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피해 얘기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인데 포항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귀를 좀 닫고 있었고 설마 하면서 귀를 닫았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참 동안 흘러서 역대 두 번째 규모 지진이라니 참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 이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네요. 지금도 사실은 뭐 한 90가구 정도가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어제 요새 KT 티켓 채용 문제가 한참 수사 중인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전 보좌관도 티켓 채용됐다라는 의혹을 KT 노조 민주동지회가 제기를 했네요. 네. 어딘가는 새 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KT 노조 민주동지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KT 새 노조 짧게.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입니다. 어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홍문종 의원 보좌관 출신 4명이 지난 2015년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2명은 자문위원으로 또 다른 2명은 일반 직원으로 입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현재 본사에서 근무 중이다. 차장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나 아니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6명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제기된 의혹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 의원을 보시면 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 미방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위원장 자리를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맡았어요. 2년 동안 맡은 거죠. 그런데 당시 상기해 보시면 SK텔레콤이 왜 CJ 헬로비전 인수하려고 한참 추진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KT 입장에선 당연히 이 거대 경쟁사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병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한마디로 이 합병을 막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 위원장들의 위원장의 측근들을 취업시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걸 그런 배경도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 딸 의혹이 나온 시기는 이석태 전 회장 시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시기는 황창규 현 회장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현 회장이 난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어쨌든 KT 내부에서 이렇게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자 이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조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게 지난 2009년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찰 조사 해봐야 흑백이 가려질 문제네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선거제 또 다른 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내용에 빠졌어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제 바른당 출신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자 해서 어저께 갑자기 열린 겁니다. 무려 5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의총에서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올리는 것 자체는 물론이고 여기에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올리는 것을 여전히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유승민 전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거법만큼은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무조건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총 도중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신임의 문제로 알고 원내대표직을 걸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배수진을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치셨죠. 어제였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론을 낸 부분은 공수처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나름의 당론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선거법을 포함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공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안을 민주당이 받으면 그때 이제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한 번 더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처럼 선거제 자체를 올리는 거를 안 된다는 그 목소리도 이제 아무래도 바른정당 출신들이 좀 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국회 소식인데요. 어제 이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야당 얘기를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작 본인은 다른 당 원내대표 연설 도중에 듣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들어야 할 이야기는 회피하고 연일 뒷방에 숨어서 가짜뉴스나 생산하면서 모략을 일삼고 있으니 제일 야당이란 이름이 아깝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불과 며칠 전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당시 민주당이 항의하자 비난했던 것을 벌써 잊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요. 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한마디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은 정의당 스스로 민주당 이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상당한 설전을 벌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윤소아 원내대표의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갔을까요? 뭐 한 3분 만에 다 나갔다고 하는데요. 윤소아 원내대표가 이제 말을 이제 작정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어디 계시냐 두리번거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예 저격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어쨌든 윤소아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정의당과 지금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이 합의문에 사인을 해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과징금 28억 5천만 원 부과했는데 이게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위반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LGU 플러스가 가장 그 과징금이 많았어요. 10억 2,500만 원이었고 SK텔레콤은 9억 7,500만 원 그리고 KT는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방통위는 관련해서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함께 의결을 했습니다. 회사도 과징금을 받고 유통점도 과태료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뭐 유통점은 아시겠지만 뭐 현금을 대납해 준다던가 사은품을 지급한다던가 혹은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 4천여 명에게 이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 원 이상을 초과 지급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그 삼성전자가 그 출시한 갤럭시 S10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 사고가 다시 성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단통법 때문에 이제는 뭐 열심히 발품을 팔아도
싸게 살 방법이 막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 이런 게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럴 거면 단통법 왜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싸게 주고 사니까 맞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휴대폰 사는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여러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 뉴스 관련해 가지고 네. 이통 3사가 받은 과징금 이거 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네, 부족하죠. 적어요? 금액이 그렇죠. 예. 예, 왜 적다고 보세요? 사실 어제 온라인상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만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전체 시장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온라인 시장은 한 5%에서 10%고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통신 3사를 이제 봐줬다는 측면은 또 매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 원 이상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이유가 갤럭시 S10 때문이기도 하지만 5G 고객 유치를 노리고 과당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사실 어저께 좀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5G 시대 시장 환경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5G 시대의 우량 고객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결국은 불법 보조금이 설포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5G 시대나 5G가 영향을 준 건 확실하죠.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휴대전화 바꿀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혹시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좀 더 알아보고 어디 어둠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싸게 살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통법도 무력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근본적으로 이 핸드폰 사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 몇 년간 그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제 단통법의 무용론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완전 자급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분리공시제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완전 자급제는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자급제는 이제 그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 단말기 판매를 온라인 쇼핑, 대형 유통점, TV 홈쇼핑 등에서 전면 확대해 유통에서 시장 경쟁을 붙이고 출고가 아닌 소비자 구입가 인하를 노려보자는 게 완전 자급제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 통신사를 찾아가서 기계를 사면서 동시에 가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는 내가 알아서 딴 데 가서 사오고 이걸 가져가서 가입은 가입대로 따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소비자한테 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쟁을 도입해가지고 그 단말기 가격도 인하하고 통신 서비스 요금도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S10 단말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우도 100만 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가 단말기를 사서 저렴한 요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알뜰폰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자가 고려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핸드폰 단말기 가격에는 그런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완전 자급제를 하면 소비자 가격 자체가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군요. 전문가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대안이 분리공시제인데요. 이건 또 어떤 겁니까? 분리공시제는 이제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현재는 제조업체하고 통신사 지원금이 합산돼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전 자급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구분하는 제도이고요. 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예. 따로 구분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건 또 소비자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예. 가격을 짬짬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제 투명성이 확보되고 예. 투명성을 통해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고려된 거죠. 어쨌든 두 제도 모두 소비자한테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줌으로써 네. 경쟁을 인하해서 가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중요한 것은 소비자 혜택이 극대화되는 것일 텐데요. 네. 어떤 방법이 가장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완전 자급제를 목표로 해서 예. 자급제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공시제도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예. 그동안 고가 단말기라든가 이제 이런 최신 핸드폰에 예.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활동도 예.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동현 한성대 융복합 교육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완전공시제나 분리공시제는 그동안 법제화 움직임은 계속 있었는데 왜인지 법제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요. 예. 안 바꾸려고요. 왜요? 계속 사면서도 혹시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3년이 됐고 예. 3년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예요. 핸드폰 사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이게 네.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는데 네. 이걸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 충격적인데요. 예.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H 성형외과에서 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당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 씨가 예.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어제 보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신이 근무할 당시 지난 2016년에 예. 한 달에 최소 2차례 이부진 사장이 해당 성형외과에 방문했고 예.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부진 사장을 여러 차례 마주쳤고 예. 투약하는 장면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예. 함께 주장하기도 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포폴은 우유주사라고도 불리고 네. 중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맞습니다. 네,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예. 당시에 뭐 연예인들 사건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예. 특히 2013년에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 예. 상습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예. 뭐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뭐 병원을 옮겨가면서 네. 투약을 받는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중에 하나였던 그 불법 의료시술 네네. 사건과 관련해서 그 김영재 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실형이 원장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어쨌든 그 이부진 회장 측에 사장 측에 상습 투약이 있었는지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 사장 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하고 한 3일 만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냈다고 하죠. 예. 네. 이제 저희가 기사 내보내고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후속 보도가 있습니까? 예, 후속 보도 뭐 물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증거를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저희 역할이.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버닝썬 사건 얘기예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어제 업데이트된 소식은 뭡니까?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사실 그 버닝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네. 지난해 7월에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그 출입했는데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찰은 어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경위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경희 이외에도 이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있는 현직 경찰관 4명을 추가로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착 혐의가 있는 경찰관이 그럼 5명으로 늘어났네요. 총 5명이죠. 이 건과 관련해서
경찰서만. 그렇습니다. 예. 이들은 사건 당시 모두 강남경찰서에 근무 중이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경찰들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 2건 이상의 또 다른 유착 의혹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보도해왔던 거랑 다른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